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 원종과 원세족 쿠빌라의 운명적인 만남,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몽골은 무려 28년 동안 큰 전쟁만 6번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고려가 기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지에서 세계 최강 몽골을 상대로 세계 전쟁 사상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또 몽골의 포로로 끌려가기로 했었죠. 또 온 국토가 잿더미로 변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 내에서는 몽골과의 화친을 주는 광화론이 대세론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최씨무신직은 당연히 이 광화론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1258년 드디어 최씨무신 정권이 끝이 납니다. 이 광화론의 대표적인 문신관료였던 유형이 김준이라고 하는 무신과 손을 잡고 1258년 드디어 최씨무신 정권을 끝내버린 것이죠. 무려 4대 62년 동안 철옹성 같은 권력을 자랑했던 최씨무신 정권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은 비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김준이 이제 변심하게 되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제 김준이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김준 무신 정권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김준 무신 정권은 1258년에서 1268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김준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몽골과의 광화협상에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몽골과의 광화협상은 곧 왕정복구를 전제로 하게 되고 그러면 무신 정권을 존립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몽골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이 광화론의 대세 결국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서 결국 김준도 1259년 몽골과의 광화협상에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되고 그때 광화협상의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그 당시 몽골의 칸이었던 뭉케칸이 남송 정벌을 위해서 남쪽에 내려와 있었는데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몽골은 우리와 달리 부자 세습제가 아니라 쿠릴타이라고 하는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차기 칸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당시 뭉케칸의 아들들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두 동생이 유력한 칸의 후보자였습니다. 바로 아릭부케와 쿠빌라였죠. 그럼 누가 더 유력했었냐? 바로 아릭부케가 좀 더 유력한 대신함이었습니다. 아릭부케는 수도 카라쿠룸을 수비하고 있었고 또 형 뭉케칸의 장례를 주관했으며 또 수도에 살고 있었던 많은 몽골의 황족과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을 위해서 역시 남쪽에 내려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고려 원종의 선택은 바로 대신함이었던 아릭부케가 아니라 바로 쿠빌라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고 고려의 운명과 역사를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고마웠겠죠. 왜냐하면 몽골을 가장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게 바로 고려거든요. 28년 동안 항복하지 않았던 그 고려의 태자가 대신함이었던 아릭부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항복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기뻤고 고마웠겠죠. 이때부터 이 고려 원종과 쿠빌라이 사이는 끈끈한 브로맨스 관계가 형성되어서 끝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쿠빌라이는 원종과 고려에 대해서 시종일관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고려 국내에서 고종이 갑자기 병으로 승하게 되면서 원종이 고려로 급히 귀국하게 되고 새로운 고려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원종은 새로운 고려국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바로 쿠빌라에 대해서 신하를 칙하면서 광화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6가지 선제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었죠. 정말 고려의 힘이 대단합니다. 지금 고려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의리 입장입니다. 세계 최강 몽골 대제국한테 항복하는 입장에서도 고려는 끝까지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펼쳤고 이것이 바로 고려의 멋이고 고려 외교의 정수다. 그 6가지 선제 조건을 들어줘야 우리는 광화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그 6가지 선제 조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불계, 토풍, 그 다음에 개경환도를 재촉하지 않는다. 다루가치와 몽골 군대를 철수시킨다. 그리고 몽골 사신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낸다. 그 다음에 부원실을 수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의미를 다 풀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조건, 바로 불계토풍이죠. 고려의 고유한 문화, 풍속,
이북을 바꾸지 않겠다. 즉 고려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이제 고려가 몽골한테 항복해서 복속되면 고려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고, 두 번째, 개경 환도를 재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당시 오랜 전란으로 수도 개경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당장 환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할 테니 이제 재촉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이고, 몽골 군대와 다루가치를 철수시켜달라는 것은 몽골 군대와 다루가치가 남아있으면 고려가 내정 간섭을 받게 되니까 일단 철수시켜달라는 것이었고, 사신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라. 이거는 몽골 조정에서만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몽골의 다른 황족들도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고려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공물을 뜯어가게 되니까 앞으로는 사신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부원 세력을 소환해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몽골의 앞잡이가 되어서 몽골에 항복한 투몽 세력들이 몽골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다음에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들을 소환해라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굉장히 고려가 외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무리하고 당돌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쿠빌라이와 원종 사이에 브로맨스 관계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쿠빌라이는 이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여섯 번째 조건, 부원 세력을 소환해라.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투항한 부원 세력을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원 세력들을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용하게 된 것이죠. 이 쿠빌라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쿠빌라이가 이제 후계자 경쟁에서도 결국 승리하고 동생 아리푸키를 제거하고 몽골의 새로운 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몽골 역사에서 징기스칸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칸이었고 실제로 대원 제국을 세웠고 원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또 남송을 완전히 정복해서 중국 대륙을 완전히 통일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동방견물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가 이 쿠빌라이에 대해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칸 중에 칸이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역시 통 큽니다. 자, 문제는 뭐냐? 세상에 공천은 없잖아요. 몽골도 고려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육사입니다.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내세웠던 조건, 육사. 그 여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고려 입장에서 상당히 들어주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인재를 보내라, 역을 설치해라, 군대와 군락미를 보내라, 그 다음에 호구 조사를 보고해라, 그 다음에 다루가치를 설치해라인데 특히 이 중에서 호구 조사를 보고하는 것과 다루가치를 설치한 것은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들어주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호구 조사를 보고한다는 것은 요즘 치면 인구 조사를 보고하는 것인데 그러면 고려의 세수가 완전히 노출됩니다. 고려의 주권이 굉장히 침해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감독관이라고 해서는 다루가치가 설치되면 고려는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역시 고려는 유연하고 세련된 위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둘 묶어요. 두 개씩 묶어요. 뭐냐면 이미 한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하면 할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언젠가 할 것 두 가지로 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재를 보내라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미 왕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퉁치자, 쌤쌤이 하자 이거죠. 그리고 역을 설치라는 것은 몽골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인데 기존에 있는 교통로를 활용하면 된다. 새로 역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미 했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와 군락미를 보내라는 것은 필요하면 하겠다. 그때 가서 너희들이 몽골에 요구하면 그때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고 가장 들어주기 힘든 조건이 바로 호구 조사를 보고하는 것과 그거 다루가치를 설치한 거잖아요. 이게 대해서는 언젠가 하겠다면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가 이렇게 능수능란한 외교를 수를 발휘했지만 이것을 육사를 언젠가는 이행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몽골에서 볼 때 고려가 이 육사 이행을 미루는 이유가 바로 저 김준 무신 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 보고 몽골로 입조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김준 입장에서는 몽골에 끌려가야 되면 자기 인생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김준은 원종을 패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원종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종이 또 임연이라고 하는 핵심 무신을 끌어들여서 같이 손을 잡아서 1268년 드디어 김준을 죽이고 김준 무신 정권도 끝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임연이 또 변심해요. 참 사람이 욕심이 대단합니다. 임연이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이제는 임연 무신 정권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간판만 바꾼 신장 기업입니다. 무신 정권이 끝날 때 하는데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임연 입장에서 똑같은 전임 무신 독재자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몽골과 광해협상을 하게 되면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무신 정권을 존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연은 어떻게 하냐면 고민 끝에 좀 어설픈 무모한 정치적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원종을 폐위시키고 원종의 동생이던 안경공 창을 새로운 왕으로 웅립시키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원조의 태자, 뒷날 충렬왕이 되는 왕심이 몽골에 갔다가 고려로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그 소식을 듣고 원종패의 소식을 듣고 다시 몽골에 달려가서 쿠빌라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쿠빌라이 대노하겠죠. 내가 책봉한, 내가 좋아하는 저 원종을 폐위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대노에서 이렇게 질책하게 됩니다. 원종 폐위 사건에 관련된 자들 전부 다 나한테 와. 압송입니다. 나한테 와서 전부 다 조사받고 해명해라. 그러니 이제 임연하고 그 관계자들 다 소환되지 않습니까? 임연이 잠이 오겠습니까? 화가 나고 근심긍정으로 결국 화병이 나서 등창으로 죽였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임연의 이 원종 폐위 사건을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뭐 자기는 궁지에 몰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뽑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원종 뒤에는 몽골과 쿠빌라가 있는데 원종을 이렇게 폐위시켜버리면 당연히 쿠빌라와 몽골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종 임연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모한 도박을 벌였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연 죽게 되고 등창으로 임연의 아들 임유무가 이제 이어받게 되거든요. 임유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냥 무신정권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종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무신정권을 확실히 끝내야겠다.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군대를 끌고 가서 무신정권을 확실히 끝내버리고 이제 강화도에서 나오겠습니다. 하니 쿠빌라이가 몽골 군대를 빌려줬고 원종은 그 몽골 군대와 함께 이제 내려가서 결국 무신 정권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게 1270년이에요. 그러니까 1170년 무신 정변으로 무신 정권이 성립된 이후 약 100년 가까이 무신 정권이 뭐 이름만 바꿔줘 사람만 바꿨지만 이어지지 않습니까? 약 100년 가까이 했던 무신 정권이 1270년 결국 원종과 몽골 군대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 복고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원종이 굉장히 외교를 잘했죠. 아리푸케가 아니라 쿠빌라를 선택했었고 또 쿠빌라와의 그 끈끈한 브로맨스 관계를 이용해서 몽골과의 관계를 좀 유리하게 잘 풀어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무신 정권을 끝내고 왕정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몽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몽골 군대의 힘을 빌리게 되면서 앞으로 몽골의 내정 간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외세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 원종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지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물이나 한 사건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공과가 있고 빛과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쨌든 끝난 건 아니에요. 뭐냐면 1270년 무신정권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무신정권의 핵심 부대가 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삼별초가 있었죠. 이 삼별초는 끝까지 항전을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삼별초의 난, 또 삼별초의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역사 공부 많이 하시고 저도 바른 역사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